맞아. 괜찮아. 넌 그냥 거기 계속 거기 있을 거야? 아니야? 와서 너도 안 차네. 원래 저도 ASMR이는 차두고 ASMR 있다고? 너가 생각하는 코너 속에 있는 거야? 와, 수음이 잘 될 테니. 여기에 해야겠다. 너가 이렇게 이왕 이렇게 해서 너가 계속 그거 해라. 뭘? 너 한대. 너 거기 있는 거야? 서 있어? 아 그래 거기 있어. 네 감사합니다. 한 잔 드셔보시면. 맛이 참 좋군요 선생님. 답답하지만 어떤 것 같아? 이렇게 너무 맛있어. 맛있어요? 무슨 차인가요? 이게 무이암차입니다. 무이암차가 우롱차의 기원이 됐으니까 오늘 이제 자사오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자사오의 등장 배경이 되고 자사오의 변화 발전하는데 약간 근간이 됐던 차는 사실 우롱차거든요. 그래. 네. 처음 알았네. 그러니까 우롱차 때문에 자사차가 등장했고 실제 얼마 전이죠. 명나라 후이 때인가 복건성의 어떤 그 귀족 무덤을 이제 발굴했는데 그 무덤에서 이제 자사오가 발견이 됐어요. 근데 그 자사오 안에 찻잎이 같이 발견이 됐었는데 그게 이제 우롱차였어요. 이 이야기는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제 차 문화 변천사에서 그러니까 차 문화 관계에서 가장 몇 가지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그거 있죠. 차라는 게 뭘까? 차를 왜 마실까? 이게 있는데 이게 메인인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차가 뭐고 그 차를 왜 마실까 있는데 이게 시대별로 차를 마신 역사가 그래도 수천 년 되니까 수천 년 되면서 차의 어떤 형태라든가 아니면은 또 그 원료도 다를 거고 만드는 방법도 다를 거고 이제 많은 그 차의 어떤 그 변천들이 있을 텐데 요건 이제 이러면 이제 공급되고 있는 차의 입장이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기준은 이제 차를 마시는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마시지? 이 과정이 실제 생활 속의 차 문화를 이야기했을 때 수천 년 내려오는 것에서 이게 어떤 차를 왜 마셨을까? 그다음에 그게 그걸 이제 어떻게 마셨을까? 이 부분들이 이른바 말하면 이제 그 육하 원칙을 구성하게 되고 차를 학문적으로 문화적으로 정립하는 그런 큰 줄기들이 되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차를 마시는 패턴을 되게 이제 이야기하면 이제 세 가지로 나누거든요. 하나는 우리가 이제 말하는 말차처럼 우리가 이게 점심을 먹다 할 때 그 점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점차법 이렇게 표현하는데 차를 먹는 거예요. 입 자체를. 아니 입을 가루로 내서. 그러니까 말차, 가루 말차에서 그러니까 가루로 만들어서 곱게 해서 이게 표현이 좀 그렇게 한데 미숫가루처럼 그 형태로 차를 먹는 게 있어요. 거기에 어울리는 차가 있던 거고 그거 이제 지금에 있어서는 장르를 말차라고 말을 하죠. 근데 이 말차 형태로 차를 마시는 패턴은 되게 이제 녹차를 많이 생각하는데 녹차 중에 말차를 생각하는데 물론 다른 차들도 그렇게 마실 수는 있어요. 다만 이제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녹차 형태인데 근데 또 다른 형태의 차 마시는 패턴은 달여서 마시는 거예요. 그 달여서 마시는 차 패턴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거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차를 보관하는 방법도 그렇게 특별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차를 운송하는 과정도 보면은 너무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러니까 이게 차를 보관하기 편하고, 그 다음에 운송하는 데도 편하고, 뭐 이런 어떤 편의적인 방법에 의해서만 꼭 그렇게 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발효차든 아니면 그 산화계통의 차든 예전에는 다 덩이를 졌던 거예요. 덩이를 지니까, 그러니까 압축을 한 거 아니에요. 그 압축을 한 차를 마시는 방법 중에 가장 적절한 게 옛사람들이 찾아서 정립된 거, 이제 달여 마시는 거죠. 끓여 마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수유차라든가 요즘에 우리가 말하는 이제 밀크티 계통도 나오는 거, 끓여서 마시기에 적합한 차. 그건 되게 단단한 형태로, 이게 단차, 긴차, 덩이차 이렇게 해서 그걸 쪼개서 달여 마셨는데, 요 문화가 넓은, 그러니까 길게 오죠. 그러니까 중국은 보면은 그 명나라 초기까지, 우리는 조선 후기까지 요 덩이차 형태의 형태 자체는 그렇고, 물론 형태가 그렇고, 이 형태를 구성하는 차를, 이게 어떤 차지? 이것은 지금의 우리가 차를 알고 있는 용어로 그 당시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선 후기나 명나라 이전을 판단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차를 분류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어떻든 당시는 대개의 패턴은 차를 만들 때 마지막은 덩이를 졌다. 그래서 요 흐름이 오는데, 어떻든 명나라 초기에 주원장이 황제가 되면서 차를 만드는 이 정책의 변화가 온 거죠. 그러니까 덩이진 걸 만들지 말고, 덩이지 말고 다 산차, 그러니까 입차 형태로 차를 만들어라 하면서 이제 차의 패턴이 바뀌고, 패턴만 바뀔 뿐만이 아니라 이 패턴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산차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과거에는 이 덩이 짓게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적합한 원료가 있었고, 만드는 방법이 있었고, 되게 만드는 방법이 이제 증청이라고 쪄서 찻잎에 있는 그 엽록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떤 틀에 넣고 딱 덩이를 젓고 그걸 건조해서 이게 이제 운반하거나 보관하거나 마시거나 그랬던 건데, 그 패턴이 이제 더 이상 이게 지속되지 못하고, 이게 산차로 만들어야 되네? 그러면서 거기에 적합한 원료가 있었고, 적합한 만드는 방법이 등장하죠. 그때 이제 대표적인 방법이 솥으로 덮는, 우리가 이제 초청이라고 그러거든요. 솥으로 덮는 그 방법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차를 만드는 방법의 가장 핵심이, 찻잎은 수분이 한 70%가 있고, 엽록소라든가 그런 고형 물질이 한 30%가 있는데, 그래서 이 수분과 엽록소를 어떻게 조절하지? 이게 만드는 방법에 의해서 좌우가 되거든요. 그래서 원료가 달라지고 만드는 방법이 달라지고, 대신 결과적으로는 어떤 찻잎은 산차 형태로 그렇게 만들어서 이제 유통이 되면서, 이걸 그러면 과거처럼 달여 마셔야 되나 했더니 이게 차의 향미가 살질 않는 거예요. 달였더니. 그래서 아까 만들어 차를 마시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세 가지 유형. 점차법, 먹는 거. 되게 이제 가루차 형태로. 그 다음에 덩이진 것은 달여 마시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산차 형태로 되니까 이걸 먹게 되고, 그 다음에 달여 마시니까는 한꺼번에 용출이 되니까, 그러니까 덩이진 것을 달이는 것과 산차 형태로 있는 것을 달이면은 그 찻잎, 차가 갖고 있는 게 그 분출하는 형태가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야, 우려 마시자. 그러니까 이런 그릇에 넣고, 그러니까 우린다는 건 그거죠. 요 그릇에 넣고 차를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서 따라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실험이 들어가려요. 그래서 명나라 초기에는 차 문화 변천사에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터닝 포인트 지점이 되죠. 차를 만드는 패턴의 변화가 있었고, 그러면서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우롱차라든가 홍차라든가, 그러니까 입차 형태의 녹차라든가, 이게 이제 그렇게 분화 발전해서 등장하게 된 계기가 됐고, 그다음 차를 마시는 사람들도 과거에는 대략 그 덩이진 차들은 그게 운남의 보이차였든, 아니면 강남 쪽에 이 산화 계열의 덩이차였든, 특히 이제 그 당시는 이제 문양을 보고 용을 새기거나 봉황을 새기거나 그러면서 용봉단차 이런 식으로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그러니까 조선 때까지만 하더라도 다 덩이진 차였어요. 그래서 이걸 엽전처럼 만들기도 했고, 그 다음에 떡처럼 만들어서 떡차, 그러니까 엽전차 이렇게 하기도 했고, 이제 각 지역마다 부르는 이름들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보성의 청태전, 뭐
나주나 영광, 뭐 이렇게 거기 뭐 이제 그러니까 불의 차 이런 식으로 다양한 뭐 약재를 썼기도 하고 그러면서 덩이를 줬었거든요. 되게 그건 이제 다려 마셨는데, 근데 2차, 4차로 바뀌면서 이제 우려 마시는데 우려 마시는 게 그렇게 단순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려 마시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어떤 불을 쓸까, 불을 어떤 식으로 온도를 높일까, 그래서 불의 조건, 그다음에 그 끓이는 그릇의 조건, 그 다음에 그걸 이제 놓고 이제 달릴 때 조건. 그래서 그 불이라든가 그릇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나름대로 공식이 있을 텐데, 우리는 것에서도 나름대로 이제 공식이 있게 이제 됐죠. 그걸 이제 확인하면서. 특히 이제 사대부들이. 특히 이제 그 초기 명나라 초기 수도가 이제 여기 남경이었으니까 그 강남 일대 육아 문화가 있었고 사대부들의 차를 마시는 문화는 가장 보편적이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차를 마시던 사대부들의 이제 그 마시는 방법에 대해서 그 다리는 자차법이 아니라 우리는 포차법이 돼야 되겠네. 그럼 우리려면은 이게 어떤 물을 쓰고 어떤 그릇을 써야 되지? 근데 그 그릇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 써본 거예요. 그러니까 명나라 초기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백자가 보편적이었으니까, 대표적이었으니까. 물론 청자도 써왔고, 백자도 써보고, 그 다음에 동으로 된 것, 그 다음에 금으로 된 것, 옥으로 된 것, 숱한 그릇들 다 써서 이제 차를 우려본 거죠. 근데 그에 대한 기록들이 이제 나오는 건데, 그러면서 내린 결론은 그거죠. 우리려면, 차를 우리려면 이게 그릇이 숨을 쉬어야 된다. 숨을 쉬어야 된다. 그리고 우린다는 게 차를 넣고 그 차를 우려내는 적정한 온도, 예를 들어서 뭐 95도다. 그러면 그 95도의 물이 일정하게 좀 보온이 잘 돼야 돼. 그러니까 보온이 잘 돼야 된다. 그러니까 숨을 쉬어야 되고, 그러니까 숨을 쉰다는 건 뭐냐면 찻잎이, 자라려고 하는 찻잎이 불이라든가 아니면 유념의 과정을 거치면서 응축이 됐으니까 그 응축된 찻잎이 풀어지려면 이게 이 그릇 자체가 숨을 쉬어서 나름대로 펼쳐졌다가 응축됐다가 그것에 영향을 미쳐야 된다. 그래서 숨을 쉬어야 된다. 그리고 보온이 잘 돼야 되더라. 대신 조건이 숨을 쉬되 차의 향미가 달아나면 안 되더라. 이 조건을 구현할 수 있는 그릇을 찾은 거죠. 근데 그게 남경 밑에 이제 한시안거리에 있는 이싱에서 자사라는 재료를 이용해서 차를 우리는 그릇을 만들어낸 거죠. 그걸 대략 명나라 초중기, 그 초기와 중기를 거쳐가면서 등장하게 되죠. 자사라는 재료를 이용해서 차를 우리는 그릇으로. 근데 이게 그게 적합한 부분을 구현을 한 거죠. 그것을 구현하는 방법은 아까 말한 대로 통기성과 보온성이거든요. 그러니까 통기성과 보온성인데 그 숨을 쉬게 하는 조건에서 자사라는 재료가 갖고 있는 물리적이고, 그 다음에 물을 만나서 변화주는 화학적인 구조. 그 화학적인 특성과 물리적인 특성이 자사라는 재료가 갖고 있는 그 특성이 그 통기성과 보온성을 실현해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드는 방법이 독특해요. 우리처럼 물레를 이렇게 뽑지 않고 두들기거든요. 편축법이라고 두들겨서 예전에, 그러니까 우리 같은 옹기 만드는 방법 같죠. 그래서 두들겨서 그 자사라는, 그러니까 이 돌이라는 알갱이이기 때문에 이 알갱이들이 나름대로 기공 구조를 질서 있게 갖추도록 이렇게 두들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숨을 쉬게 되고, 그 다음에 소성이 또 중요해요. 왜냐면 이거 유약을 바르지 않기 때문에, 유약을 바르면 숨을 못 쉬니까. 기본적으로 유약을 바르면 안 되고, 대신 소성을 통해 가지고 이게 그냥 알갱이만이 아니라 이게 알갱이를 결합시키는 또 다른 어떤 결합 구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알갱이 구조와 결합 구조 이 두 개를 잘 조절하는 게 소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녹여질 건 녹여주고, 그래야지 이게 구조가 형성이 되니까. 그 다음에 그 구멍이 열릴 건 열려야 되고, 그래서 그 소성이 각 재료마다 독특한 거예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정한 통기성을 내기 위한 소성. 물론 예술적으로 색감과 질감이 예뻐야 되니까는 이 소성이 마지막 완성하니까 이 소성도 중요하고, 여하튼 재료와 제작과 소성 이 세 가지 공예에 의해서 명나라 말쯤에 이게 정립이 돼요. 대략은 명나라 중기라고 이야기는 하긴 하지만 왜 명나라 말기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에 딱 하나가 들어가는 게 조형 문제예요. 형태의 문제, 그릇으로서. 그러니까 차를 우린다? 이건 이 그릇에는 형태가 차를 우릴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은 차를 이렇게 차에다 차를 넣고 뜨거운 물을 부었단 말이죠. 이렇게 담가 놓는 게 포차죠. 담가놓을 포자니까. 이렇게 담가놨다. 이렇게 이제 차를 이렇게 따르게 되잖아요. 이게 따를 때 이 출수, 이 과정, 이 실현을 하려면 이 뚜껑 사이로 물이 넘치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기울기를 기울였을 때 대략의 이 찬물이 어느 시간 안에 나와야 되고, 왜냐하면 너무 빨리 나와도 안 되고 너무 천천히 나와도 안 될 거 아니에요. 너무 농해지니까. 이런 조건들을 갖추는 차를 우리는 주선자. 이 그릇에 있는 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조형론이 돼요. 조형론이 돼요. 그래서 대개 이런 도자기들이 예전에 보면은 청자나 백자에 있던 디자인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제 수정을 하는 거죠. 차를 우릴 수 있는 조건으로. 이게 나름대로 정립된 게 명나라 말 청나라 초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사공예라고 말할 때 이 패턴이 정립된 거. 그러니까 재료, 그 다음에 제작, 그리고 소성, 그리고 그 실용성과 예술성을 가지고 있는 조형론. 이것까지 구비가 된 게 대략 명말 청초예요. 그 사람은 이제 시대빈이라는 인물인데, 그래서 그 사람을 자사계 일대 종사, 그러니까 으뜸되는 스승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이게 이제 자사차, 아까 그런데 출발선은 차가 변한 거예요. 차가 변한 거고. 그렇죠. 차가 변했고, 그러니까 산차로 변했으니까 이 산차로 변한 것을 어떻게 우리지? 근데 대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차가 그때 딱 차가 변했는데 주원장의 칙령에 의해 가지고 동의짓지 말고 산차로 만들 때 금방 차가 어떤 유형이 정립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롱차, 홍차도 그 명나라 초기에 그 칙령에 의해서 변화돼서,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차의 성질을 갖춘 유형으로 정립된 것. 그러니까 야, 이걸 우롱차라고 부르자. 이건 홍차라고 부르자. 이건 녹차류라고 부르자. 이렇게 유형화할 수 있는 것도 실제 보면 명나라 말쯤. 그러니까 대략 200년 정도 차도 변천사를 거쳐서, 그러니까는 정책이 변화해서 금방 그 차가 성공한 거 아니고 수많은 실험과 그 테스팅 과정을 거친 거죠. 그러면서 나름대로 왜 그러냐면 이것은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마시는 사람들에게 그게 일정한 차의 성질을 유지한 상태로 마시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은 만드는 사람들이 기준이 아니라 마시는 사람들이 기준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만들었다고 해서 이건 차야 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이른바 말하면 동양에서 약이든 음식이든 되게 그런 어떤 성질을 구분할 때 음양오행이라는 어떤 철학적인 원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물의 특성을 규정하는 동양적인 원리가 있었을 거예요. 그 동양적인 원리에 나름대로 그 적합한 어떤 그게 이제 테스팅을 거쳤겠지만 그 적합한 결론에 도달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현대차 과학으로서 지금은 이제 녹차다, 홍차다, 우롱차다 여러 가지 이름들을 부르고 있지만 과거에, 그러니까 명말 청초에 그 당시 차를 바라보는 관점, 마시는 사람의 관점에서는 어떻든 동양학적인 사물론에 기초했을 거예요. 이제 그 유형에 봤을 때는 우리 동양에서 내려오는 사물 분류법이 음양과 오행에 기초하고 있으니까 어떻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라고 이제 접근하는 부분들을 이제 뭐라고 할 수, 그러니까 다양한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유형으로 차의 성질이 이건 그러니까 마시는 사람에서 이건 이런 성질이 있네. 이건 이런 성질이네. 그래서 이것은 홍차류요. 그다음에 우롱차로 하지 않았고 이제 청차류라고 불렀겠죠. 그다음에 뭐 황차라든가 녹차라든가 아니면은 뭐 미생물 발효 계통을 우리가 이제 흑차라고 부르는데 어떻든 이제 그런 유형들이 정립이 됐을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오행차라고 부르든 아니면 중국에서 육대차라고 부르든 이거 자체가 정립이 된 것은 그러니까 최근이고 대략 20세기 그러니까 이 무렵이고요. 그 이전에는 그러니까 정립돼 가는 과정인 거죠. 예전에는 단일한 패턴에서 요게 다양한 패턴으로, 그러니까 산차로 먼저 다양한 패턴으로 분화가 됐고 분화 발전하면서 이게 각각의 유형의 성질로 정립이 될 수 있는 차를 찾아가는 과정. 그게 대략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5가지 유형의 차, 그러니까 오행이라는 성질로 분류할 수 있는 건 대략 청나라 중기 무렵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제 보이차도 황실의 진상이 되면서 보다 더 대중화됐으니까. 그러니까 1720년에 진상이 됐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명나라 말에 그렇게 바뀌면서 다양한 패턴의 차들이 시장에서 소비자들을 만나고 지금과 같은 현대 시장은 자본주의 시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차가 전달돼서 이른바 말하면 차 문화에 등장을 했던 것. 다양한 유형의 차들이. 그러니까 우롱차, 홍차, 녹차, 뭐 백차, 안 그러면 흑차 이런 유형들이 등장해서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다가갔던 건 이제 대략 청나라 중기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차가 변하는 과정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이 차를 마시는 도구예요. 방법이고. 그래서 그 차를 마시는 방법에서 크게 보면 3가지라는 거고
지금은 이제 그 세 가지가 더 이제 세밀하게 되겠지만 어쨌든 우린다라는 관점에서 차오가 필요했고 차를 우리는 그 다음에 그 차오를 구성하는데 백자 차오나 뭐 이렇게 청자 차오나 이런 차오들이 있겠지만 자사를 이용해서 만든 차오가 나름대로 어떤 지존이 됐다. 왜냐하면 이가 갖고 있는 특징, 그러니까 통기성과 보온성이 뛰어나고 그러면서 차의 향미는 보존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실용적인 접근이고 예술적인 접근이 이제 있죠. 왜냐하면 이 자사 자체가 갖고 있는 천연적인 어떤 색감과 질감의 아름다움. 그 다음에 이 도자기 중에서 조형의 종류가 아마 제일 많을 거예요. 그 조형이 주는, 디자인이 주는, 이 디자인이 주는 너무너무 많은 유형과 그 배경이 되는 스토리. 그러니까 어느 하나 스토리가 없는 조형이 없거든요. 자기 스토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찻자리를 풍부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흙이 아닌 자사라는 그 돌이기 때문에 이것을 점성 있게 만든 다음에 굽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차를 마시는 사람들은 사대부 문인들이잖아요. 마시는 사람들이 이 도자기 자사차오를 만드는 과정에 참여를 하죠. 자기가 기획하고 디자인하고 장인들이 만들고 그 만든 그러니까 굽기 전에 거기에 이 작가 여기에 새기는 거 있죠. 이건 이제 문인들이 새기는 거죠. 특히 이제 청나라 때는 이제 금석, 그런 비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연구가 활발했으니까 어쨌든 이러면서 문인과 장인이 결합하고 그러니까 차를 마시는 사람과 그다음에 이 도구를 만드는 장인들이 또한 결합하고 그러면서 이 차와 차를 마시는 사람 사이를 매개하는 도구로서 가장 매력적인 그게 이제 자사차오가 된 거죠. 차 도구 사람이거든요. 선생님 말씀하신 아까 말씀하신 그거였어요. 사실 차가 있고 차와 사람 도구겠다. 네, 차 사람 도구인가 맞나요? 그게 맞죠. 왜냐하면 차와 사람 사이를 매개하는 게 도구니까. 그 중간인 게 맞잖아요. 차 도구 사람. 아니, 차 사람 도구. 차 사람 도구. 그것도 괜찮다. 차도사 차 사람 도구. 그래서 줄여가지고 차도사 해서. 차도사는 안 돼, 안 돼. 차도사. 안 돼, 안 돼. 차사도. 차사도가 괜찮네. 차사도. 차 사람. 차인도도 괜찮아. 차인도. 차 사람 도 도자기. 사람 인자로 써. 어차피 한자로 쓰니까 차인도 하니까는 뭐 괜찮네. 무슨 그림 같네. 그것도 괜찮네요. 차도와 인도가 결합되어 있는. 그거는 나중에 차인도. 왜냐면은 그 차를 마시는 사람이 가장 오랫동안 자주 쓰는 그 표어가 2차 회우, 2도 이내거든. 그러니까 2차 회우는 차로서 벗을 사귀고, 차로서 벗을 사귀고, 그러니까 버두자, 2차 회우. 그러니까 차로서 벗을 사귀는데 거기에 2도 이매, 도, 그릇을 매개체로 삼는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차, 사람, 그러니까 동구. 그러니까 2차 회우, 2도 이매가 맞는, 계속 쓰고 있는 구호예요. 차, 사람, 도구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컨셉이냐면요. 예. 차짜리인데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기도 하고 같이 마시면서 대화를 하는데 보통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90% 이상 선생님이 말씀하실 것이다. 그래서 선생님은 마이크를 잡고 가끔 제가 말할 때 담으려고 이거 넣고 그리고 여기 카메라가 있는 사람들은 카메라는 여기에 함께 시청하는 사람들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 차짜리에 참여를 한다. 그래서 여기서 뭔가 차에 대한 이야기 아니면 차와 관련된 그냥 그 현황 뭐 이런 것도 얘기해도 되고 아니면 차 관련된 시장 뭐, 얘기해도 그렇죠. 되고. 무수한 얘기들 상대. 네. 차 관련돼서 현재 차 시장 얘기도 좋고, 그러니까 어떤 차 정책도 좋고, 그런 거 정책도 중요하죠. 차문화통신을 내가 한 2년 정도 연재한 적이 있는데, 중국 차문화통신.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책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의외로. 야, 이 차가 좋아. 저 차가 좋아. 그러니까 약간은 좀 이게 이제 근시안적인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차를 왜 마셔요? 라는 질문도 사실은 굉장히 단순한데 가장 피부를 찌르는 가장 상식적인 게 가장 진리에 가깝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대신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뭐냐면 또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게 가장 소중한 건데 잘 모른다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시 여기지만 밥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은 공기인데. 공기. 너무 당연하니까. 너무 당연하니까. 근데 이제 그 공기를 우리가 취하는 것을 숨이나 호흡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 호흡을 어떻게 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별로. 그렇죠. 그러니까
더 중요할 수도 있는 사실은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그런 것도 본 적이 있는데 한글의 나무가 자라 씨앗을 뿌리면 나무가 자라잖아요. 근데 나무가 자라면은 그 나무 자라는 나무의 그 에너지 총량이 도대체 어디에 왔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뿌리가 그러니까 땅에 내렸으니까는 이 나무의 이 크기, 그러니까 최적의 용량을 있게끔 한 게 그런 흙인가? 흙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셉은. 사실은 이게 공기라는 거예요. 빛일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빛은 공기를 포함하는 거죠. 빛을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실은 공기가 말 그대로 하면 비어 있는 기잖아요. 그 비어 있는 것에 뭔가 담겨 있다고 보는 건데 어떻든 그게 산소가 됐든 이산화탄소가 됐든 어떤 공기 중에서 그러니까 실제 뭐 이렇게 우리는 이제 식물이 그러니까 광합성 작용하면서 산소를 이렇게 토해내고 이산화탄소 먹고 이 과정에서 먹은 이산화탄소가 자기의 이렇게 우리가 말한 대로 살찌는 게 되긴 할 거 아니에요. 우리도 뭐 이게 CHO 탄소를 갖고 주로 이제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차를 왜 마셨느냐라는 그 부분은 그러니까 사실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차를 왜 마셔요라고 질문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동기가 있을 거고, 근데 이제 이름만 말하는 이제 교과서적으로 차를 왜 마셔요라고 물으면은 최초에 차를 마셨던 사람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최초로 차를 마셨던 사람은 왜 마셨을까? 그러니까 그건 이제 당연히 이제 기록이겠지만 그게 구전이나, 근데 그게 두 가지는 같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차를 마시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 다른 이유를 가지고서 그러니까 차를 마시는 이유를 학문화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거 다 모으면 되긴 하겠죠. 이게 설문조사를 하면은. 그래서 첫 번째는 차를 왜 마셔요라는 부분은 이제 개인적인 이유는 있을 거고, 개인적인 이유는 일단 배웠죠. 차라는 게 뭐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차를 왜 생활 속에서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을까? 그러면서 그 계기는 이제 두 가지의 그것도 이제 표인데, 하나 일상 다반사, 일상 차반사. 일상이 밥 먹는 일과 차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같이 간다. 그래서 밥 먹는 일처럼 차를 마시는 일이 중요했을까? 라는 거. 왜 그랬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배웠고. 그렇죠, 훨씬. 그래서 그때 이제 결론은 그거였죠. 그러니까 밥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를 살려주기도 하지만 밥이라는 부분이 또 한편으로는 우리 몸에 독이라든가 문제를 일으키니까 이것을 해결하는 게 약인데, 약은 일상적으로 계속 먹을 수는 없고, 그래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생활 문화적인 요소로서 동양에서 찾아내는 게 차다. 그래서 밥과 반사와 차는 같이 간다. 일상에서.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기호라든가 그런 패턴으로 차는 밥 먹듯이 먹어요 라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밥 먹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상에서 밥 먹는 일과 같이 가면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차사다. 차 마시는 일이다. 그래서 차는 밥 먹는 것처럼 굉장히 중요하게 해야 되는구나. 그때 그 이유는 어쨌든 밥이 우리 몸에 주는 어떤 긍정적인 역할, 그것을 잘 살려주면서 밥이 우리 몸에서 일으키는 문제, 그러니까 소화나 내가 잘 소화 못 시키거나 아니면은 그 음식에 이제 독성이 있을 수도 있고, 그걸 해독이라든가, 그리고 밥 먹고 난 다음에 그것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제 이게 식곤증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게 하는데, 어떻든 안정화시켜주는, 그래서 소화나 해독이나 안정화시켜주는 그런 기제로서 어떤 차가 생활 속에서 정리됐다. 그래서 차를 꼭 마셔야 되겠구나. 그래 생각했고, 그리고 또 하나 동양에서 오랫동안 내려오는 게 그게 있죠. 차선일미라고. 차는 참선과 같은 맛이야. 그러니까 맛이라고 표현을 해서 그렇지 같아. 그래서 어쨌든 동양에서 지향하는 좀 이게 약간 고상한 문화가 수행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이제 참선이라고 하겠지만 어쨌든 유가나 불가나 도가나 다 그런 패턴의 어떤 자기 수행의 어떤 과정들이 있고, 동양에서는 누구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활하려고 하죠. 그 부분에서 차가 참선하는 것과 같은 그런 작용을 우리 몸에서 하더라. 그래서 차라는 물건이 도대체 뭐였을까라는 부분들은 이제 조금씩 더 배워나가긴 했지만, 그러니까 처음에 가장 인상적인 구호는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일상에서 밥 먹는 일처럼 차는 중요하다.
그리고 차는 어떤 동양에서 차는 참선, 수행이라는 것과 거의 같은 작용, 경지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 배웠고 그랬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현재는 이제 사업이라는 형태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사업이라는 부분을 진행이 되다 보니까 차와 관계된 사업을 구성할 때 이제 몇 가지 이제 영역들이 있거든요. 가장 큰 게 일단 차가 있고 그 다음에 도구가 있거든요. 도구가 있어야지 이 차를 마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물론 차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고 그리고 생활 속에서 즐길 수 있게끔 여기 하는 그냥 결국에 사업을 하게 될 수밖에 없고 사업을 해야 됐고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2002년도에 그 차 사업을 시작했는데 차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한 2년, 2, 3년 동안 아까 말한 그런 형태. 그러니까 차를 왜 마시지? 왜 마셨을까? 이 사람들은 그냥 우리는 왜 마실까?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론적인 정리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사전 작업을 많이 한 거죠. 그래서 도구에 대한 부분도 검토도 하고 그리고 이게 이제 차를 왜 마셨을까? 우리는 왜 마시지? 근데 그 다음에 나온 문제가 그거죠. 어떤 차를 마셨을까? 예전에는 그 다음에 현대 사회는 어떤 차들이 있을까? 그럼 우리는 어떤 차를 마실까? 밥 먹는 것만큼이나 같이 짱을 이룰 만큼 중요하다, 기능적으로 중요하다는 뜻이죠. 그러면. 그러니까 두 개를 뭐 나란히 두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밥이 하는 역할이 있고 우리 몸에서 밥이 하는 역할이 있는데 그 밥이 하는 역할은 되게 이제 다 인정할 것 같아요. 영양 보충, 그렇죠. 영양 보충이고, 그러니까 에너지 대사 작용 그 부분이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떤 그 뭐 과정이 있잖아요. 이게 식자재를 준비를 해서 요리를 해서 우리가 이제 식사를 해서 그러니까 식사죠. 먹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럼 내가 소화 흡수해서 내가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에너지를 쓰고 다 쓴 찌꺼기라든가 나머지 에너지를 내보내고 이 공정에 어디선가는 쉽지 않은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오는 재료들이 과연 나한테 잘 맞았을까? 그 재료들이. 그 다음에 그 재료를 이용해서 요리한 과정이 이른바 말하면은 조화롭게 됐을까?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이제 그 식사를 할 때, 그 재료를 준비를 할 때 서로가 이제 궁합이 이제 맞아야 되잖아요. 재료끼리도 맞아야 되죠. 그러니까 재료, 그 다음에 그 서로 다른 성질의 재료를 요리를 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먹는 사람이 먹는 사람과 그렇게 잘 어울렸을까? 그러니까 어떤 음식이 자기한테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예, 그리고 먹는 사람이 그걸 먹어서 이 입에서부터 그러니까 이 우리 소화 기관을 거쳐서 나한테 흡수돼서 어떻든 혈액으로 가서 그 다음에 무수한 세포들이 잘 전달이 될까? 이 과정. 그리고 배출이 잘 될까? 이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되면은 뭐 걱정할 게 없겠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일단 재료의 문제, 요리의 문제, 그 다음에 그게 나하고의 관계의 문제. 그리고 내 안에서의 어떤 식사, 그러니까 그 소화하고 흡수하고 배출하는 이 과정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그걸 제대로 해냈을까?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거죠. 그게 가장 컸을 것 같고요. 컸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차 자체도 음식이니까 마시는 음료니까 그 자체가 주는 또 다른 어떤 에너지 작용도 있을 거고 그러면서 그 에너지 작용을 하면서 동시에 음식이 내 몸에서 하는 작용과 차라는 그 장르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게 있을 거고 그런 부분이죠. 근데 그걸 문화적으로 생활 양식으로 정립됐을 때는 밥이라는 양식,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약이라는 양식이 있고, 그 다음에 차라는 양식이 있고, 또 술이라는 양식이 있고, 뭐 하다보다 아까 말한 숨이라는 양식이 있고, 예, 그렇게 이제 양식들을 나름대로 문화화한 거죠, 이게. 차 자체가 음식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우리가 말하는 거죠. 음식이 최고의 약이라고 했으니까 음식이 약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어떤 또 술을 약처럼 써도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 이제 얼마든지 응용을 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이게 약간 그 양식으로 정립이 됐을 땐 왜냐하면 그렇게 말했을 때는 아까 말한 대로 어떤 각각의 영역에 어떤 독자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 재료라든가 만드는 방법이라든가 그 사물의 어떤 성질 그리고 그게 인체에 끼치는 작용 이런 부분들에 기초해서
아, 이건 음식, 이건 술, 이건 약, 이건 차. 이렇게 구분했을 것 같고, 그 가운데 차는, 그러니까 최초의 기록, 그러니까 마신 이유.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마시는, 어떤 소화해독 중화인 것 같아요. 소화해독 중화. 그 소화해독 중화라는, 그 차가 하는 소화해독 중화라는 작용을 봤더니 밥하고 잘 어울렸고, 그 자체가 참선이라든가 명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 해독 중화, 맑아지니까. 그러면 얼른. 그리고 그 자체가 또 약은 아니지만 약의 작용도 되고. 그래서 차를 마시는 이유는 거기에 있을 것 같아요. 음식물로 인해서 뭔가 신체에 오는 부담이나 부작용 같은 것들을 많이 해소해주고 보조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아니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거 이제 약간 단선적일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활이 뭐 음식을 먹고 지낸 세월들이 뭐 누구는 뭐 수십 년 됐을 거 아니에요. 누적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몸 안에 누적된 상황 자체도 어떻든 해결이 되겠죠. 그러니까는 그때 그러니까 오늘 내가 밥을 먹고 뒤에 후식 겸 해서 차를 한 잔 마신다. 이것은 그 음식에 대한 그 식사에 대한 그 차 마심의 어떤 대응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수십 년간 먹고 마시는 생활을 거쳐와서 나라는 이 인체를 형성했는데 이 구조에서 생긴 문제,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는데도 어쨌든 차는 근본적으로 작용을 할 거예요. 거기에 차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하는 작용은 그러니까 소화해독 중화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특징을 대표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차마다 또 약간 특성들이 있으니까 작용하는 게 약간 좀 다를 수 있고 그러면서 차가 또 분화됐을 텐데 어쨌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80년대 말에 프랑스 안토니오 병원에서 이게 조사했던 것은 이른바 말하는 성인병, 생활습관 질병, 생활습관 질병에 대한 어떤 효과를 이렇게 임상 실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생활습관 질병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오랫동안 누적된 결과잖아요. 생활습관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성인병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물론 요즘에 젊은 친구들도 많이 생기지만. 근데 거기에 차가 너무 좋았다는 거죠. 너무 좋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마치 이렇게 밥 먹고 이렇게 숭늉이나 커피 마시듯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르게 생각할 수는 있죠. 그렇게 근원적인 부분을 해결하는 것. 단순히 오늘 먹은 음식에 대해서 소화를 돕는 차원이 아니라 식생활로 인해서 생긴 문제를 그렇죠. 어제의 문제도. 어제의 문제. 나의 어떤 역사에 대해서. 그렇죠. 소화는 약간은 그때그때 상황일 것 같고, 그러니까 해독이라고 말하는 부분들은 약간 누적이 된 거겠죠. 그러니까 가장 해독과 관계 밀접한 문제가 어떤 혈액의 문제니까. 혈액의 문제고, 그리고 배출의 문제니까. 이 부분들이고, 요건 사실은 약간 구조적이고, 약간 시간도 보면 중장기적인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 문제고. 이건 안전과 관계된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 이렇게 심신의 문제, 아니면 심리의 문제, 아니면 자율신경의 문제, 이제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겠죠. 이제 중화 안정의 문제는. 이것도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질병을 이야기할 때 급성이 있고 만성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다 되겠죠. 급성적인 형태의 뭐 이렇게 마실 수 있는 차가 있고 약간 만성적인 형태에 생긴 나의 어떤 신체 구조, 심리 구조, 거기에 나름 도움이 될 수 있는 차가 있을 수 있고. 동양 의서에 주로 이제 차의 쓰임새를 이야기할 때 아까 말한 크게 보면 소화해독 중화 이 파트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심신 안정에 관계된 그러니까 몸의 문제, 마음의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몸과 마음의 어떤 인과관계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사실은 뭐 참선이나 이렇게 수행 이런 영역들이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막연하게 이게 차라고 하는 게 거의 참선과 같은 작용을 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너무 막연한 결론인 것 같고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게 이야기가 될 필요가 있는 게 아까 말한 차가 하는 작용이 이제 의학적으로는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는 소화해독 중화라고 이렇게 말을 했지만 인문적으로는 이 차라는 어떤 개념과 관계돼서 그러니까 차라는 말 그다음에 이것이 하는 작용과 관계된 어떤 배경을 이야기할 때 되게 뭐라 표현하냐면
그 내 몸에 이제 들어오고, 그러니까 사람 몸이 하는 가장 기본 운동이 입출 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그러니까 음식이든 의식이든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내가 내 몸이라는 이 시스템 자체가 그걸 소화해야 되잖아요. 그쵸. 소화해서 변환시켜서 내가 쓸 수 있는 거 쓰고 나갈 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들어오고 받아들여서 변환시켜서 쓰고 그 다음에 내보내는 거죠. 이게 내 몸에 하나 가장 기본 운동이거든요. 이게 들어오고 나가는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들어오고 나감의 어떤 입출 운동을 좋아해 주는 것. 그 체계를 거기서 그렇게 가장 특징적으로 하는 역할을 하는 문화적인 양식을 동양에서는 차라고 부른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 몸에 채워줄 게 있죠. 그러니까 들어오죠. 근데 우리 몸을 비워줘야죠. 비워줘야 돼. 그러니까 체온과 비움의 어떤 미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체온과 비움의 조절, 이 작용을 하는 걸 그러니까 문화적인 양식으로 차라고 부른 거죠. 인문적인 표현을 하면. 차뿐만 아니라 통칭해서 그냥 그러니까 요게 되는 게 먼저 여기 이렇게 차가 이게 차가 아닌 거죠. 이것은 차 제품인 거고 차라고 말한 것은 과정인 거죠. 이것까지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고 하는 작용이 있는데 그것을 인문적으로 표현하면 체온과 비움의 조화 조절. 그게 이제 아까 말한 생리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는 소화 해독 중하고. 그래서 요 차라는 거기에 어울리는 제품이 있고 그 다음에 차살은 차일이잖아요. 요 차라는 제품이 내 몸에 들어와서 체온과 비움의 일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가야죠. 요거까지가 차사가 되죠. 식사도 마찬가지죠. 차려진 밥상이 있고 요걸 내가 먹었어요. 먹는 그 과정만이 식사가 아닌 거고 요 차려진 밥상과 먹는 일과 그걸 내가 소화해서 쓰는 일과 나가는 일 이게 식사가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사라는 말을 쓸 때는 약간 시간적인 선분이 되는 거죠. 차사도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그걸 이제 요즘에는 워낙 이렇게 분절적으로 생각하니까 제품 따로 이렇게 상품 경제에서 하다 보니까 제품 따로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게 차 먹는 일 막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동양에서는 대개 보면은 과정을 이해하는 거죠. 그 과정 속에 물질적인 것도 있고 그러니까 주체가 하는 역할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결과로서의 마무리되는 내용도 있고 결과도 있는 거죠. 요 하나의 과정으로 보는 것. 이게 차사, 식사, 그 다음에 사실 아까 말한 수행이라고 말할 때 행위잖아요. 과정이잖아요. 닦음의 과정. 근데 그것도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차를 지금의 어떤 그 참선이라든가 수행이라는 부분하고 대치시켰을 때 사실은 차보다 더 개념 정리가 더 돼야 될 게 그 수행의 영역이에요. 수행이라는 게 뭔데? 참선이라는 게 뭔데? 차는 사실이 쉬워요. 물질이거든요. 물질이기 때문에 거짓말 하지도 않아. 거짓말 하지도 않아. 그리고 차에 대해서 그 일반 사람들이 훨씬 더 그 일반 사람 이미 친해. 근데 수행은 여전히 어려워요. 멀리 있어요. 근데 그래서 오히려 현대사에서는 거꾸로 이야기해야 돼요. 정말 차와 같은 수련인가? 차와 같은 차에 작용하는 참선인가? 오히려 거꾸로 물어야 돼요. 지금은 너무 참선이라든가 수행이 관념화된 경우도 많고 대중들하고 멀리 있다고. 차는 물질이고 너무 가까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는. 그러니까 현대사회에서 많이 뒤집어 볼 게 많아요. 생각은. 그러니까는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식사로 생각하는가, 일로 생각하는가, 시간적인 어떤 선분 과정, 주체가 하는 작용 과정으로 보는가. 그래서 들어와서 변환돼서 나가는 이렇게 이해하는가 식사를. 차도 그렇게 이해하는가. 그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훌륭한 차는 이 행정, 시간적인 선분 과정에서 내 몸이 주체적으로 참가해서 이 행정을 잘 하는 게 훌륭한 차거든요. 그리고 그게 멋있는 식사거든요. 잘 먹었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먹었다고 맛있다가 다르다는. 그쵸. 맛있다는 여기 입으로 봤는데 이게 맛있어. 네, 감각적. 근데 잘 먹었다는 그 다음날 판단이 돼요. 화장실 잘 가야 돼. 화장실에서 나온 게 결과가 좋아야 돼요. 그 대변의 모습도 좋아야 되고 냄새도 없어야 되고 이게 잘 먹었다 해요. 내 몸이 편하고. 차 잘 먹었다. 참 좋은 차였다. 이렇게 한 거는 어떻게? 그것도 마찬가지죠. 몸이 하는, 그러니까 내 몸이 뭐지라는 부분도 이야기가 돼야 되긴 하겠지만, 일단 내 몸의 이 전체 시스템이, 그 다음에 운동하고는 이게 뭔가 편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고 난 때 편해진 거예요. 아니, 아까 말한 대로 일단 그 급성도 있고 만성이 또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급하게 좀 단기 처방해야 될 게 있고, 좀 장기적으로 처방해야 될 거, 이제 그런 게 다 다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내 몸이
아까 말한 소화 해독 중화라고 그랬으니까는 때로는 소화가 필요했는데 소화가 됐네? 그러니까 해독이나 중화는 좀 긴 행정이거든요. 그래서 몸이 좀 편안해졌네. 그건 어떻게 보면 뭐 1년이 될 수도 있고, 그죠? 금방 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든 선분으로 이해하는가. 그다음에 내가 주체로서 내가 받아들여서 변화시켜서 내보내는 이 주체적인 어떤 변환 과정, 입출 운동 변환 과정으로 요 식사와 차사를 이해하는가라는 부분이고, 아까 말한 두 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밥과 같이 굉장히 중요한 항목으로서 차, 그 다음에 차선일미라는 그 말 때문에 요즘에 이제 명상을 하거나 요가를 하시는 분들이 차를 많이 마시니까 사실은 차가 이런 작용을 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래 왔는데 다만 그것을 다시 묻고 재정리할 때 오히려 관점은 지금 바꿔야 되죠. 차에 대해서 많은 게 연구가 됐고 많은 걸 공유가 됐고 이미 사람들이 이제 즐기고 있는데, 그 기준으로 내가 하는 이 명상이, 내가 하는 이 요가가, 내가 하는 이 수련이, 내가 하는 이 참선이 저 차에 어울리는가, 이런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건 그래서 두 가지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대비시키면 안 되지만 물질적인 영역과 정신적인 영역. 그러니까 밥을 꼭 물질적 영역으로 국한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든 식사와 관계된 그 물질적인 대사계통, 그리고 어떤 그 수행이라고 말했던 명상이라고 말하는 그런 어떤 정신적인 그것도 이제 대사계통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차는 중요하게 쓰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또 다르게 보면 그렇게 돼요. 우리가 약간 그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의미에서 하는 역할을 이제 수련이라고 이야기하고 참선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현대인들에게 그와 비슷한 영역인데 부정적인 측면이 많거든요. 우울해. 문제가 우울하고 어떤 심리적으로 너무 그 힘든 상황들이 많아요. 근데 그러니까 반대 측면이잖아요. 뭔가 어떤 고상한 형태, 적극적으로 뭔가 이루고자 하는, 그러니까 정신적인 문제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형태도 있지만, 그 반대 측면에서 그 정신적인 부분에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런 상태고, 사실 현대 사람들이 이 문제에서, 그러니까 그러면은 참선이, 그러면 이 힘들어하는,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참선이나 이런 부분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요가도 하고 명상도 하고 참선하겠죠. 근데 차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그러니까 이것은 오히려 연구 데이터들이 많죠. 차와 우울증의 관계, 어떤 스트레스 문제를 해결하는 거. 평화롭고 안정된 상태로 그러니까. 그건 사례들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정신적인 측면에서 혹은 수행적인 측면에서 좋은 차의 기능이라고 한다면 온전한 상태를 만들어준다? 정신적인 상태?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쉬운 표현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사실은 이렇게 요즘식으로 물어보면은 마음이라고 말을 하거나 정신이라고 말하는데, 정신이라는 게 뭐지? 마음이라는 게 뭐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차는 오히려 학문적으로 개념부터 해가지고 재료부터 해가지고 많은 부분들이 과학적으로 규명이 돼 있어요. 근데 나를 구성하는 몸이든 그게 아니면은 육체든 아니면 마음이라는 그 영역, 그리고 정신이라는 표현들, 이런 부분들이 실제 너무 모호해요. 너무 모호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러니까 정신이라는 말 자체도, 그러니까 그게 뭐 이렇게 심리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만 심리도 참 또 모호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를 하시는 분들이 성향상 뭔가 이렇게 너무 막연하게, 그러니까 이게 두리뭉실하게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차를 마시는 분들은 되게 이제 감각이 좀 예민해지고 뭔가 이게 몸이 좀 이렇게 청소화되면, 근데 그런 어떤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무형의 어떤 개념들, 언어적인 부분들이 되긴 하겠지만 그 개념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하려는 경향성들이 있죠. 그래서 이게 막연하게 이렇게 정신을 맑게 해준다, 그런 표현을 하겠지만 너무 포괄적이거든요. 근데 정말로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왜 정신을 맑게 해준다, 그때 따라하는 거 정신이란 게 뭐지? 머리가 맑아지는 걸 말한가? 아니면은 뭔가 신경이 릴렉스 된 걸 말한가?
그러니까 아니면은 뭔가 배출이 돼가지고 해방감을 느끼는 거 말할까? 자유로운. 참 모호한 게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과제예요. 오히려 차를 마시던 사람들이 현대 사회에, 현대 그런 문화에 현대인들이 그러니까 과거부터 쭉 내려왔던 그런 개념들이 너무 모호해진 게 많거든요. 물론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차를 마시는 사람들이 몸이 좀 이렇게 깨이고 좀 청소가 되고 그런 상황에서 또 다르게 할 수 있는 게 사람과 관계된 그런 개념들에 대한 어떤 교통정리? 야, 이게 정신이라는 게 그렇게 막연하게 쓸 수 없어. 마음이라는 거 그렇게 막연하게 쓰면 안 돼. 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몸이 깨어가는 게, 그러니까 아까 말한 체온과 비움이 오면 비워지게 점점 비워졌어요. 점점 비워지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자기가 감각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다른 게 보이고. 그러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라든가 그 개념의 그 함축성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들이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현대사회에서는 차를 마시고 즐기는 사람들이 그 과제, 식사에 대해서, 밥에 대해서, 음식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정말 사람 몸이라는 입장에서, 어떤 게, 나하고 맞는 적합한 식사다. 그리고 식사라는 게 뭐다. 이런 부분들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하나 아까 말한 차선일미라는 말처럼 차와 참선이라든가 명상이라든가 요가라든가 이런 부분들과 같은 경주로 두었을 때 차를 마시는 그 세월에 의해서 그런 어떤 정신적인 영역에 대해서 재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이게 그 전제로, 그러니까 이게 차는, 차선일미야. 차는 일상다반사야. 그 전제를 두고 차를 마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지금은 차를 마시고 즐기는 사람들에 있어서 그냥 막연했던 그런 어떤 선언이 왜 이렇지? 그것을 다시 문화적으로 재해석될 수 있는, 그러니까 21세기,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다양한 차를 마시고 즐길 수 있는 상황에서 이런 새로운 과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갤러리 지우든 아니면은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차를 마시고 즐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서 오히려 차를 마시는 사람들의 어떤 혁명성, 진취성, 그러니까 문화에 있어서 어떤 창조성이 더 요구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차를 마셔서 되게 이제 그걸로 과거를 가지고서 현재를 지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해체해서 옛날에 어떤 차를 마셨고, 그 다음에 현재는 어떤 차들이 있고, 옛날에 어떤 차를 왜 마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왜 마셔야 되고, 그렇게 보다 보니까는 이 차 말고도 다른 어떤 다양한 어떤 인간에 관계된 어떤 생활 문화적인 영역들, 문명과 관계된 요소들이 재해석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차를 마시므로 해서 내 눈꺼풀이 바뀌실 수 있으니까, 이 어둠이 좀 더 걷어질 수 있으니까, 좀 더 해독이 될 수 있고, 그러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개념들에 대해서 한번 재정립을 해보고 새로운 생활 문화를 설계해보고, 그래서 오히려 일종의 이제 르네상스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현대사의 현대인들을 차를 마시고 즐기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우리 어떤 문화를 다시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 창조적으로 이 좋은 문화를, 그리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이 문화를, 그걸 찾아 나가는 시간들이 됐으면, 그리고 그걸 찾아 나가는 이 매체가 됐으면 차 사람들이다. 네. 차를 마시고 즐기는 이 조건이 과거에 비해서 너무너무 풍족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그러니까 과거에 이게 일상다반사나 차선일미라는 이런 어떤 대표적인 표어가 있었지만 이게 막연하게 현재를 규정하고 있거든요. 이걸 해체해버리자는 거죠. 다시 한번 이걸 깨뜨려 버려서 이 시대에 다시 새롭게 다시 하잖아요. 대신 일단은 생활 속에서 차를 마시고 즐기는 양적인 축적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내가 변해야 된다. 내 몸이. 근데 그걸 위해서 차의 상식, 차의 기본은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차를 어떤 도구로 어떻게 마시고 즐기자. 이건 기본이다. 근데 그렇게 마시고 즐기다 보면,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생활 양식들, 그러니까 그게 음식이었든 아니면 수행이 됐든 명상이 됐든 또 다른 형태가 됐든 이런 부분들이 재정리가 될 거다.
과거에 내려왔던 그 막연함들이 해체가 돼서 정말로 현대사의 현대인들에게 유의미한 문화적 양식으로 재탄생할 수 있을 것이다. 잘하고 있나? 네? 모르겠어요. 아, 이게 편하네, 석근 씨가. 응. 석근 쌤이 편하네. 카메라 보고 하면 흥이 안 나고. 그렇게 하자, 우리 진이와 훈이. 아니, 저 네, 그게 낫겠다. 진이와 훈이로 하자. 어? 장식. 내 알라딘 램프에서 딱 나올게, 훈이가. 아니, 차를 한 잔도 안 드셔야죠. 아니, 근데 계속 마셨는데? 사 먹는 장면 좀 찍으려 했더니 계속 마셨는데?